본격적으로 좀 넘어가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안들이 많습니다. 쟁점도 많고, 그 전두환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는 문제를 놓고도 위헌 논란 같은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이게 상당히 좀 국민들 관심을 끌던 이슈였는데 지금은 원체 다른 문제 커져가지고 지금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또 경제민주화 입법 둘러싼 여야 공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6월 국회에서 이게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다뤄지기 어렵게 되어버린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시는지. 좀 전두환 추징법 경우는 아마 최소한의 합의는 그래도 도출되지 않을까 좀 예상은 좀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 쪽에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이라는 내놨고, 그리고 여당 쪽에서는 좀 위헌 소지 있는 거는 좀 배제하는 선에서 좀 이거를 좀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 같고, 뭐 25일 날 회의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들이 되고 이거 나가면은 또 그 이전이 되고 좀 그럴 텐데. 그래서 일단은 현재 뭐 여야가 뭐 잠정적으로 합의된 건 그나마 이제 추징 시효 연장하는 거 이거 정도는 합의가 되고, 뭐 다른 부분들에 관해서 지금 뭐 위헌성 여부 때문에 아직 논란이 뭐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입장에서도 이 국민 정서를 의식을 해야 될 이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여당의 반대 때문에 전두환 추징하는 게 무산이 되는 거로 비춰졌을 때 부담을 의식하기 때문에 아마 좀 여야 사이에 최소한의 좀 수준에서라도 좀 합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번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일단 수적으로 상당히 지금 많은데 그중에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도 적지 않고,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대치 상황에서는 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협상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그나마 좀 진통 속에서도 좀 타결이 많이 좀 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사안인데, 현재 같은 냉각기에서는 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는 좀 합의 속에 처리가 되는 것이 대단히 좀 어려운 분위기 아닌가 그렇게 좀 전망이 되네요. 일정 지금 최근에 이 국정조사 공방, 국정원 논란 때문에 상당히 시간들을 많이 뺏겨버리고 있죠. 주요 해역의 법사위 같은 경우가 지금 박영선 위원장 걸려있어 갖고 아니 거기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나라에 있으니. 저는 집권 여당 측에, 새누리당 쪽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전두환 추징법 관련해가지고 다들 저는 적극적으로 좀 국회를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다시피 조금 전에 부장관 와서 지적했지만 쟁점 세 개 아니겠어요? 하나는 추징 시효 연장하는 것 자체를 지금 이미 법원에서 선고 이후에 하는 것도 적용이 대상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니까 이제 소급 입법 논란이 계속 될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거는 정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이것을 무시할 정도로 특별법을 만든다 모르겠지만 이 자체는 이미 선고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선고 이후에 대상에서 추가로 적용될 것인가 이건 따질 여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친인척 입증 책임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인척들의 재산을. 예.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법률적인 전문가들이 따져봐야겠지만은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친인척 가족들에게 같이 동반 책임지지 않게 한다는 의미하고 저는 여기에서 연좌제 성격이 좀 다르다 해서 이런 좀 재산을 옆에서 깊이 도피시킨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조금 입증 책임을 하는 것도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따지지만. 달리 얘기하면은 세 가지 사안, 이것하고 마지막 강제 노역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는 것인데, 제가 이 세 가지를 따져서 얘기하는 것은 이 셋 모두가 결국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추징법을 만들지 않고 현재 법에 대해서 어떤 열심히 거둬보자 하는 거겠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조금이라도 추가로 뭔가 지금 개정해가지고 너의 소지가 있다면은 법적인 뒷받침을 좀 살 수 있다는 것인데, 저는 이 중에서의 입증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하게끔, 이것은 뭐 전두환 아버지한테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재산을 이렇게 통해서 만든 것이라는 입증 책임을 그쪽에 주도록 하는 정도는 충분히 개정이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봐서 이번 회계 과정에 조금 추징법을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 제 차례군요. 우선 아까 전화 받는다고 후딱 나가는 바람에 국정원 준표 문제 그걸 살짝 걸고 그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존폐 문제 자체는 그리고 좀 그렇게 봐요. 지난 대선 때 막상 그 당시 그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이 터졌을 때 제가 그 방송마다 나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했다면 그건 국정원을 폐지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좀더 사고가 되기도 그렇고 사실은 실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서 그렇게 되더라도 국정원한테 폐지하기는 좀 어렵겠죠. 다만 쇄신하고 보다 중립의문을 잘 지키게 그래서 개혁하고 그러기 위해서 물론 당사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자체, 우리나라 정보기관인 국정원 자체를 폐지를 뭐 조금 격한 심정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뭐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또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서는 아까 김만우 박사님 세 가지로 나눠서 소급입법, 또 연좌, 그다음에 강제징용이라는 게 그 법에서 나오는 과잉 처벌이라고 그러죠. 과잉 처벌의 또 노역 같은 경우는 전두환 대통령 하나를 놓고 좀 노역시키겠다 이거는 사실은 소급입법까지 걸려까지 복잡해지는 거고. 또 연좌 문제에서 한 입증 책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도 사실 그 법학자들 간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검사가 입증, 예를 들어 가장 억울한 게 뭐냐니까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 검사가 네 무죄를 네가 입증해봐라 그럴 때 관장합니다. 그래서 상호 관장. 그거는 그 입증 책임은 그 사람 유죄임을 입증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 갖고 있는 검사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네가 무죄인 것을 네가 증명해봐라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이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두환 씨 하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이 일반화 보편화되었을 때는 이게 검찰국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두환 씨에 대한 어떤 추징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든다. 그것도 사실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다는 변론을 치더라도 어쨌든 이것을 갖고 그와 같이 우리가 소급입법, 연좌, 또 과잉 처벌 등 여러 가지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런 세 가지 조항이 헌법 13조에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것을 갖다 뛰어넘어가면서까지 과연 전두환 추징법을 이번에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고 이런 논의 과정에서 보다 더 보면 검찰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어떤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어쨌든 전두환 씨나 전두환 일가족 만약에 입증 책임도 아까 우리 김만우 박사님 말씀하신 이런 뜻일 거예요. 연좌라는 것은 나하고 우리 김만우 박사님하고 형제지간인데 내가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김만우 박사님은 나쁜 짓 해갖고 내가 그걸 물어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연좌 문제인데. 근데 이제 김만우 박사님 규정한 것은 뭐 그렇게 그걸 규정하고 그런데 김만우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아무 몰래 나한테 살짝 돈을 줬어. 내가 이른바 명의신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추징할 수 있다면 그 취지의 말씀 아니에요, 지금? 뭐 그런 건 우리가 보다 우리가 이 검찰 수사기법상 그건 찾아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입증 책임을 갖다가 네가 져라 하는 식의 것도 자칫하면 큰 진짜 뿔 고치려다가 다시는 돌아오기 힘든 그런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두환 추징법은 결국 10월 11일까지 시효가 있으니까 검찰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FIB라든지 보다 좀 적극적으로 가서 흔한 일 150만 원 이상만 추징하면 또 3년 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영원히 감출 수 없을 거예요. 숨겨놨다면. 또 그럼 언제나 아, 최소액이 150만 원인가요? 150만 원이에요. 지난번에 변호사가 얘기하는데 이게 난 신발 한 장이 되면서 신발 한 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50만, 149만 원까지 하면 그걸 갖고 추징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추징해도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선의 주거 공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갖다 법에서 그걸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150만 원 이상을 추징해야 된다. 전두환 골프채 한 1000만 원짜리 있던데. 아, 그게 빨리 법세 될 텐데 그게 자신 명의권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반장. 근데 물어봤어요. 학자는 어떠냐? 그거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밥그릇, 뭐 의자, 이불, 그건 또 추징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까다롭고 좀 귀찮고 때로는 화를 나게 하지만, 화나게 하지만, 그냥 또 그 또한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 뭐라 합니까? 경매에 들어가거나 법원에 그래야 집달리 나오면 냉장고 뭐 TV에 가구 다 붙이잖아요. 아, 근데 그건 이순자 씨 것이 전두환 씨가 아니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냉장고는 없어서 살아요.
냉장고도 못 삽니까? 근데 가구리가 그게 없다고 아니, 나도 이거 말이 아니 가구도 예를 들어서 밥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야, 아니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전두환 재산 국보안수 뭐 불로선 여러 가지 공방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간에 우리가 온 국민들이 딴 건 몰라도 29만 원 이거는 뭐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도 이제는 좀 알게 됐다 생각이 들어서 그 한편으로 다행이고 효과를 봤다. 한편으로는 이 완전히 법 외에 존재하는 이런 사람을 현행법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참 이 합법국가에서 참 이게 어렵다. 저는 한편으로는 어제서 이야기했지만 이 대한민국 국민이 참 대단하다. 혹은 우리의 그 법 체계가 예를 들면은 법이 뭔가를 갖다 다시금 이렇게 생각해 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전두환 1인한테 해당되는 뭐 법을 만드냐 안 가니 그게 과연 뭐 이렇게 이 위헌 요소가 있냐면 이야기하는데 지금 전두환 1인은 그냥 1인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정말 그 역사의 어떤 쿠데타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금 이렇게 이 재현시켰던 이 사람이고 그리고 이 지금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이 사람이 그 80년 강주에 대해서 어떤 그거로는 안 나왔죠. 이게 내란 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발포자로 지금 이제 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삐친 어떤 악영향은 뭐 전방이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은 뭐 국민들이 사면도 이렇게 특별 사면도 예를 들면은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하해와 용서는 철저한 어떤 사실 규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당시에 김대중 후보가 뭐 건의를 했다나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YS가 했던 거죠. 특별사면이나 이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섣부르지. DJ가 당선이시잖아요. 예, 당선이죠. 섣부르지 않았냐.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버티는 거 아니냐. 이게. 근데 그 버팀을 국민들이 지금 이제 몇 년입니까? 이게. 거의 지금 이제 뭐 한 20년 가까이 지금 보고 있는 거 15년입니까? 15년 가까이 보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는 우리 역사를 위해서 이 국민들의 어떤 큰 헌법 정신과 법 감정, 이 헌법, 법질서를 위해서라도 정말 이거는 이번 차제에 뭔가 결단과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대안으로 뭘 이야기하려 해서 가지고는 이거 국민 여론을 갖다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그런 이 방침을 세운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역시 우리가 지금 이제 정부 그리고 여야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점차 21세기 정부와 사회 갈수록 그 부분만 어떤 정치적인 주체로서만 돌 게 아니라 대부분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들 이렇게 좀 그걸 해서 국민적인 어떤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말하면 온 국민이 다시 우리가 지난 역사를 갖다가 제대로 정리하고 나아가는 데서 아주 필수적인 그것이 금방 그걸 갖다가 희화시킨다든지 또 일방의 강조의 어떤 부분들이 와서 몸으로 부딪히는 부분을 일방에 또 어떤 역할로 맡겨버린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온 국민이 전면적으로 어떤 역사의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궁금해서 여쭤봐요. 지금 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는 걸 지금 10년으로 합의가 됐나요? 합의는 안 됐죠, 지금? 연장은 합의를 연장만 하고. 알고 여당은 지금 7년 얘기하고 야당은 10년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뭐 공무원 비리재산 몰수특례법인가? 예, 요 문제는 그 정도 정리하고 지금 아까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가파르게 대처하는 상황에서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또 이번 6월 국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기로 했던 게 국회의원 특권 내리기 등 정치개혁 입법 문제인데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핵심이 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정치혁신 특위에서 의견이 이렇게 이제 제출하는 게 하나는 뭐 겸직 금지. 뭐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이견은 없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뭐 누차에 걸쳐서 얘기가 되어 왔었던 부분이 좀 비로소 이런 실현이 되는 뭐 그런 겸직 금지 조항. 이건 아마 뭐 의미가 있고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연금 폐지 문제, 그러니까 뭐 헌정외 지원 그 폐지 문제죠. 근데 이게 대선 때 공약보다는 좀 상당히 좀 후퇴를 한 것 같아요. 일단 19대 의원부터는 다 이제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19대부터는 이제 폐지가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다만 이제 그 이전까지는 좀 자격 요건을 조금 이제 엄격하게 좀 하는, 그래서 제외할 사람은 좀 제외하는 뭐 그런 정도 선에서 뭐 설명 좀 합쳐서 19대 국회 19대 초선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제 19대 재선 19대 재선이면 어떻게 그게 해요? 명확히 표현은 안 그게 왜 됐는데 그거 한번 짚어봐야 돼요. 그러면 정몽준이는 적용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7선인데 되는 거죠. 그죠. 초선부터가 19대 초선부터 할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했네요. 되죠. 그렇게 했어요. 상식적으로 18대 의원이니까. 그래서 다른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좀 이후에 좀 확인을 거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까지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게 저는 조금 폐지론으로 대선 때 얘기했던 거에 비하면은 좀 너무 좀 뒤로 간 거 아닌가 좀 생각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좀 지원을 해줘야 될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지원해주는 아주 뭐 극빈한 이제 뭐 그런 이제 경우라든가 생활보호가 필요한 그런 경우는 좀 이런 거로 가는 거는 뭐 동의가 이제 될 텐데 국민적으로. 근데 이거는 일단은 19대 이전까지는 유지를 하는 위해서 다만 좀 빼도 될 사람은 빼는, 그러니까 조금은 그 초점이 좀 달라진 거라고 할 수 있어서 조금 너무 뒤로 간 느낌은 좀 든다 하는 생각이 이제 하나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저기 국회폭력 이제 처벌 강화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따를 것 같아요. 일단 특위에서는 그렇게 이제 의견을 뭐 합의해서 이제 넘긴 것 같지만은 일단은 이게 뭐 국민 인기 차원에서는 좀 그 파퓰리즘적인 차원에서는 어떨지 이제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은 좀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미 그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이 지금 시행 중이어서 이 몸싸움에, 그러니까 날치기를 하고 또 이 폭력이 발생할 이런 상황 자체의 가능성이 대단히 현저히 지금 줄어든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뭐 현안도 아닌데 이 폭력, 국회 폭력 얘기가 이제 왜 나왔을까? 한 번만 폭력을 행사하면은 바로 이제 그 국회의원직 박탈까지도 가능한 아주 엄한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거가 문제가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폭력으로 이거를 규정을 할 건가 하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몸싸움의 과정이 지연됐을 때 뭐 명패 던졌는데 화나서 명패 던졌는데 그게 우연히 맞으면 이게 이제 또 폭력인지 뭐 등등, 이거는 상당히 좀 정치적인 논란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좀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좀 우려하는 게 저거예요. 여당에서 선진화법을 손봐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한창 나왔기 때문에 일단 선진화법이 있으면 날치기 상황 자체가 통제가 되니까는 이제 또 이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가 있을 텐데, 만약 선진화법을 이 처벌 강화는 도입을 하고 선진화법을 손봤을 때 그러면은 날치기는 살아나고 이 국회 안에서의 몸싸움에 대한 제약 통제는 더 강화가 되죠. 야당의 혹시라도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겸직 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변호사가 전 보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 변호사가 2위더라고요. 1위가 교수예요. 그게 왜 했나 봤더니 교수가 이른바 겸임교수도 교수를 친 거야.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휴직 교수 얘기지. 예를 들어서 뭐 초빙 교수, 무슨 교수 이 교수를 갖다 그 사람 29명이 되더라고요. 그 교수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국회 오래 있어 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보면은 제일 규제해야 될 게 변호사를 갖다 규제해야 한다고 봐요. 변호사들이 실제로 쭉 경험해 봤던 건데 뭐 개업하거나 개업하죠. 그다음에 둘째 개업 안 하고 있는 경우는
고문 변호사 맡습니다. 고문 변호사 맡으면 보통 한 회사 맡으면서 월 300에서 월 한 500 사이를 갖다 받아요. 근데 보통 그런 걸 친구들 등등 중에서 10군데 이상을 맡습니다. 고문 변호사. 그러면 정치자금법이니 뭐니 그 바로 변호사들의 그와 같은 고문 변호사 맡는 부분에서 완전히 그거는 여보세요? 있으나 마나 투명 제약이에요. 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 법인에서도 돈 못 주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1인에게는 뭐 10만 원하고 100만 원 이상. 국회의원 현직에 있으면서 고문 변호사.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변호사 그런 법은 어마어마하게 아니고 그냥 직접적 파트너로도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파트너 유저. 대표직이 바뀔 때 국회의장 아니었어요. 제가 이른바 흔한 얘기로 새끼 변호사, 그 사법연수원 나온 얼마 안 되는 애, 그 사법연수원 나온 그 개 하나 그런 맞아. 사람들이 있죠. 뭐 그 공동봉주 네. 법인 책 놓고 자기는 이름만 걸어놓고 사실 그건 다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직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변호사 국회의원 됐을 때는 변호사 법을 바꿔서 변호사 업무를 중지시켜요.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아마 추가로 겸직 이제 어느 정도 범주를 구체적으로 진행했지만 현재 추가로 지금 적용될 가능성이 지금 변호사, 교수, 휴직 교수, 그 다음에 사회이사 정도가 3개가 적용 가능성이 있어요. 추가 세분 정도. 다른 것들은 지금 이미 기존에 이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점인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해서 이것이 정치 기획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이 저는 별로 없어요. 어느 걸 주목했거나. 제가 희망했던 바들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서 별로 논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뭐가 될까 이거 좀 별로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뭐예요? 그럼 박사님 같은.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첫 번째로는 정당 기호 순번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동의합니다. 네. 저는 그것만 하나에 어떻게 특권 없앤다. 저는 그거는 거대 정당의 그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아니 거대 정당 특권이자 저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왜냐하면 거대 정당 국회의원들의 특권. 거대 정당 소속이 지금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잘못하면 이 중에 다음에 떨어져야 되는데 어차피 새누리당 아니면은 민주당 둘 중에 되게 있단 말이죠. 이게 가장 큰 기득권이다. 그래서 이건 뭐 조금 줄이고 하고는 별로 크게 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정치 개혁에 기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 관심이 있었던 것 얘기 나오는 기초 단위의 공천. 이 문제는 아예 이거 논조차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어서 저는 하여튼간에 그동안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무슨 지금 연금 문제다, 그 다음에 세비 줄이는 것 등등이 있었는데 이 자체가 정치의 큰 쟁점일 것에 대해서부터 크게 큰 쟁점은 아닐 것 같다. 다만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얼마나 내려놓느냐 이 정도는 관심의 대상이고. 근데 정선 박사님 말씀대로 지난해 원칙 반발들이 심했으니까 조금 나름대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춘다고 좀 제스처로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사실상 보면 좀 조항을 만든다 하더라도 별로 실효성이 없고 국민들한테 조금 신용만 내는 그런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저거는 폐지가 됐다고 그래요. 관습적으로 돼 있던 골프장에서 국회의원들 회원되고 있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없었다고. 아니, 없었는데 옛날에 그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대선 때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걸 들어보면 그 본래 없었다. 원래 없는데 골프장 경영협회에서 자기를 정액한 거야. 예전에 국회의원이 셌을 때. 그러니까. 요즘같이 국회의원이 약발이 없을 때는 오히려 요즘 좀 중앙부 쪽 국장들한테 나눠주는데 국회의원한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원화를 모임하는 대행자 합회여서. 이번에 저희들이 7월호에 정당공천 기초선거 폐지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조사, 5부분에 대해서만 전국조사하고 또 인천에서 구별로 좀 이렇게 조사 의뢰받은 게 있고, 인천 전체.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을 우리 기자들이 조사 중입니다. 간단하게 입장, 그게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왜 그러한가, 어찌 될 것 같냐, 이 3가지로 받아보라 했는데, 다른 특검, 견제금지, 연금, 국회 폭력 이런 것들은 지금 국민들 관심사가 이미 지나갔어요. 그거는 자기가 그거 한다 해서 잘했다 박수 칠 것도 아니고 그냥 할 걸 하는, 안 하면은 이거도 묻겠지만 그런 건데,
저 기초 폐지에 대해서 보면은 국회의원들 기본 정서는 다들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은데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강화보니까 민주당은 지역 정치를 하기 위해서도 국회의원들이 그 다음에 대선을 위해서라도 요즘 기초단체장이 정당공천이 있어야 대선이 그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정말 이걸 폐지하려고 못 나설 거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마지못해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뭐 야당이 저러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식으로 뭐 박근혜한테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식의 대충 이런 거죠 이게 그런 건데 그 제가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진짜 내부적으로는 다들 그렇지만 실제로 이걸 갖다가 결정해야 되는 단위 이 집행부라 지도부랄까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 김한길 대표는 전 당원 어떤 투표를 통해서 이걸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속내마음은 어쩌 말하면 전 당원 투표자 당원 투표자라면은 이 폐지 반대로 놓을 게 뻔해요 이게. 그래서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안 하겠다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 지금 현재. 그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당공천 그 기초이 폐지하는 부분들이 국민을 속이는 거다는 이야기까지 했어. 우리가 아카데미 와가지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10월 30일 선거인데 9월달 정기국회 속인다는 말이 내천하고 안 참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뭔가요? 아니 저희 실제 속마음하고 속마음하고 다르다. 그리고 뭐 하면은 망한다 이거지. 우리가 개판되니까 그냥 그 인기영화 포퓰리즘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정기국회 때까지는 입장이 정리돼야 되는 거야. 이게 정리돼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이 그 속과 다르게 어쨌든 바깥으로는 폐지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그거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폐지로 정리되면 새누리당이 예를 들면 실제 내용상을 보완 가지고 시간을 끌 수 있지만 자기들이 이걸 갖다가 그 폐지를 반대할 수 없어요. 거기는 대통령이 약속을 했고 지난번에도 자기들이 그 근거로서 떠들어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당은 아무 불편함이 없어. 여당은 공천 배제 그 해서 선거를 치르더라도 어쨌든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죠. 이게 뭐 자기들 우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에서 그래도 이렇게 뭐 뭔가 이 활동적이고 뭐 한 사람들은 여당 인물이 많기 때문에 전혀 자기들은 실제로 뭐 폐지된다 하더라도 이게 야당도 조용을 해서 만약 정권을 잡았으면 자기들도 이게 여당이 유리하고 야당이 불리한 거예요. 정당공천 폐지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이 여러 가지 점에서 저도 이게 되나 안 되나 이게 어렵다 그런데 이를 보니까 지금 무조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정당공천 폐지가 우리 정세균 대표는 한 번은 가야 되지 않느냐 현실론을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져올 어떤 여러 가지 전국의 변화 이게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이 자기들은 특권이 전혀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천이 특권이 아니다. 오히려 업보다 다수인데 한 명 해봐라. 나머지 다 요거도 묻고 자기들은 그 공천자 또 뭐 골머리 좀 굉장히 그게 오히려 자기들 마이너스다 이러는데 정말 말씀이죠.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들이 종전 폐지에서 결정타는 누구냐?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론인 것 같아요. 국민 여론. 이게 오히려 국민 여론이 이 부분에 이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적으로 확인되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갖다가 뭐 이래저래 이렇게 살살 이렇게 별로 없는 걸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하여간 줄기차게 이 부분들을 될 때까지 그 우리는 정치 개혁의 하나는 그거로서 캠페인을 벌여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6월 국회에서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완전히 이렇게 지금 저거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국회 정치신 특위에서 전혀 언급조차 안 하고 시작하다는 점 나중에 무슨 논의하겠다는 거 이런 얘기까지 있어야 되는 건데 2012년인가요? 그 대선 선거 와중에 강영전 전북지사가 위원장 맡았던 행정
행정체계 개편 네. 특별위원회가 6월 달인가 그래서 보고서를 내기는데 이게 서문화된 게 있어요, 사실은. 보고서만 내놓고. 그 내용이 뭐냐니까 기초단체 없애는 거거든. 연구를 학자들하고 모아서 해보니까 지금 기초단체 자체를 갖다가 기초단체 자체 선거를 없애는 거야. 그래서 광역단체까지만 그건 행정처의 개편까지 같이 맞물려 있죠. 맞물려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기초단체는 이제 광역단체장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임명하는 형태로. 근데 뭐 보고서만 내고 그걸로 땡인데 하여튼 아까 우리 김만우 박사님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권 특권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당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는 그 기초단체장들 공천권이고 이 부분은 논의가 되고 우리도 김문구 대표님 지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자는 쪽이죠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 한마디. 저는 절대 반대예요. 예. 폐지 반대. 폐지 아니, 반대. 그래서 공천. 공천 반대. 현재 지금 2년 이렇게 겹쳐 있잖아. 지금 선거가 중간 선거 형태로 중간 총선하고 근데 막상 이제 지방 가서 보니까 이거 그나마도 저 중앙에서 이거 최근에 보면 여성 의원들이 반대했잖아요. 폐지를 반대했죠. 그래서 공천권 폐지. 비례할당 때문에 보니까. 비례할 때 제일 작은 그 경험에 따르면 그 말에 중앙당에서 어떻게 보면 견제 장치가 없으면 정말 토호들이 가짜치도 않을 거더라고. 그러니까 동화 같은 데 가면 인구 3만 5천에 그 조그마한 군에서 군청은 고래들 같이 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74개 정도의 그 보면 각종 그 무슨 건설업체들 일일이 토호들끼리 짜고 하는데 지금도 보면 나름대로 중앙 거기 뭐 정봉주 농사지러 갔으니까 좋아지겠지. 누가? 정봉주. 좋아지네. 저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보면 서로가 상호 견제하는. 그리고 또 실제 보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선거 총선 앞두고 1년 전부터 가서 단체장하고 광역위원회가 서울서 빌어야 돼요. 서울서 빌지 않으면 서로 보면 서로 약간 견제가 되는 측면이 네. 있더라고. 그 문제는 앞으로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찬반이 그 시민사회도 있고 그 정치권 내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조금 더 두고 보도록 하는 게 잠깐 김문구 대표 폐지 반대를 계속 줄기차게 할 거예요. 아니 그 말이에요. 폐지를 주장하겠다. 네. 캠페인 벌이겠다. 저는 그래서 하나만. 네. 근데 이 사안에 관해서 과연 여론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될지 저는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봐요. 그래도 국대 사용도 지금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양측면에는 있다고 봐요. 이게 분명히 그 거대 정당들의 어떤 특권 내려놓기라는 측면은 분명히 이제 있는데 그것이 갖는 공천권의 어떤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또 이 지방선거 할 때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정당 투표를 하고 싶어하는 이 욕구도 또 이제 있거든요. 사실은 기왕에 또 투표하러 가는 데 있어서 자기 어떤 그 정당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 이게 또 있는데 여기서 정당 공천이 이제 사라져 버렸을 때 그것도 유권자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또 상실감 같은 거, 또 적극적인 어떤 선택권이 차단되는 것 같은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여론이 상당히 좀 이게 나눠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조금 그 전망이 일단은 여도 그렇고 야는 특히 완강히 이제 그 폐지를 반대하는 거고 여도 사실 뭐 좀 아까 얘기처럼 뭐 여야가 이렇게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그런데 뭐 가능성은 좀 있는데 여기서 폐지 운동을 하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6월 국회에서 이렇게 쟁점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넘어가면 7월에 다시 임시국회를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게 또 한시적인 거라서 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돼야 되나요? 되려면 이게 9월 사실 입법이 안 되면 제일 급한 건 사실 정부입니다. 아니 입법이 안 되면 제일 골치 아픈 게 정부예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저거죠. 문제가 6월 4일 선거니까 경제민주화, 경제살리기 뭐 등등 하는 그게 이게 같이 걸려 있는데 당장 보면 뭐 83개 지난번 여야가 합의했던 부분 중에서 여당도 아마 새누리당 지도부도 청와대 쪽에서 압박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입법화 해나오. 입법해야지 그 법의 기관을 근거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급한 건
사실 소굴이 제일 급한 거는 이제 청와대하고 저쪽 청와대에 참모들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도 7월 정부에 다시 국회에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 보니까 뭐 전병헌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장애, 장래, 뭐 병행 투쟁, 병진 투쟁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기류 자체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왜 7월 정부에 국회 들어가자고 임시 국회의장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일단 7월 정도는 일단 조금 7월 2일 날 끝나기가 무섭게 좀 당분간 한 보름 정도는 가게 들어가고 장에서 벌지 않겠어요, 야당에서? 저는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지금 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당을 향해서 뭔가 딜레이 시키려고 막 그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새누리당이 생각하고 있는 정도만 입법화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굉장히 달라할 것이다 라고 보고 현재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를 두고 경제민주화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하고 새누리당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서라도 입법 조치를 한다면 상당히 국민들의 반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은 크게 뭐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뭐 많이 오랫동안 지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법안이나 뭐 이런 걸 걸고 지금 대치되는 전국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 국정은 국정조사라는 사안을 갖고 출발해갖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극적인 타협이나 이런 게 있다면 국회를 며칠이라도 해가지고 좀 우리가 부진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은 좀 하고 이렇게 하고 법안 처리하는 그런 거가 저희 타협을 하기 위해서 야당이 특발 주는 것은 일단은 보다 강경 드라이브밖에 없어요. 야당 입장에서 장애 투쟁을 하더라도 얼마나 강공 투쟁을 해야지 여당도 뭔가 양복하들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뭐 7월 1일 끝나자마자 7월 임시국회로 이어지기 현재 분위기에서 쉽지 않아요. 원래 예정은 지금 내일부터죠, 본회의가. 예. 원래 예정은. 그래서 다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끝나는 거 7월 1일 날 끝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장애로 가거나 이렇게 정치 실종이 되면 안 된다는데 코치하시기는 지금 야당이 강력하게 장애로 나가라고 장애로 가는 만큼 국회 입법이 늦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체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뭐 어쨌든 간에 의회정치 틀에서 빨리 결정하는 게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 좀 하고 제가 홍명보가 감독이 선임됐답니다. 네? 일보 또 왔어요. 홍명보 대표팀 감독 라고 좀 대통령이 지금 중국 가시잖아요. 중국 가시는데 지금 저번 달만 해도 이제 또 남북 대화가 열리는 거 아니냐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되고 지금 아주 이게 뭔가 급박하게 이게 한반도 주의 대화 분위기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이렇게 뭔가 이루어질 듯 말듯한 조짐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방중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지 또 그 문제 관련해가지고 우리 현안이 되는 남북 문제는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남북이 가장 긴급한 현안은 역시 아무래도 개성공단 재개 문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니까 123개 업체들 상당 부분들이 슬슬 부분에 지쳐서 이제 보면 경영보험이라고 하나요? 경영보험하면 무슨 소유권이라고 하든가 권한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줘야 되는데 슬슬 이제 검토하기 시작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한반도에서 이제 긴장은 상시화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에 지금 남북한 간의 개성공단 문제, 재개 문제를 제외하고 긴급히 걸려있는 현안은 없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본인이 이야기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하고 둘과 평화협력 구상. 이 죄는 뭐냐니까 결국 대화, 중국이 이야기하는 대화로서 문제를 풀지 않는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공이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에 거짓을 갖다 찾아오느냐, 찾아내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아무래도 한중 FTA 문제죠. 그래서 5단계 중에 한 2단계까지 진척되어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더디게 나가고 있거든요. 한중 FTA 문제. 최근 보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도 보이는 의도적으로 좀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인문의 교류.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북공정과 고구려 공정 등 이런 것 등등해서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시진핑과
주석과 뭐 의견의 좀 교류와 또 어느 정도의 그 공감대를 형성해 오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그 정도 돼 있을 때 당장 7월, 내일 뭐 7월, 8월 됐을 때 한반도 긴장이 다시 뭐 급속히 올라간다든가 하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긴장이 상쇄가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당장 급한 건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개성공단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보면 내부적으로는 일단 당초 얘기했던 당국자회담이라든지 장관급 회담이 아니에요. 별도의 그 문제만을 풀기 위한 뭔가 그쪽 대화를 갖다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한도 보면은 그 대목에 대해서는 크게 뭐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뭔가 가닥이 풀리지 않겠는가.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갔다 오고 난 다음에 7월 중에 어떤 경우 서로 접점들을 찾은 요령이 있지 않겠는가 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거쳐도 당장 무슨 뭐 변화의 뭐 계기가 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박 대통령은 이제 중국에 대해 가지고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북한 설득해달라, 그 메시지가 이제 될 텐데 지금 막상 뭐 어떻게 보면 중국이 특별히 기본적으로 지금 남북 관계 부분은 중국이 뭐 무시해보기 사실은 지금 없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지금 지난번에 당국 회담부산이 됐던 게 남북 간의 어떤 불신 여기에 기인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서로 꼼짝도 지금 하지 않을 의사가 거듭 확인이 지금 된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중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사실상 없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인데 들고요. 저는 오히려 그 중국의 어떤 역할은 지금 이 남북 관계보다는 어차피 지금 북한이 또 미국에 대해서 이제 그 회담 또 이제 한 나라니까 물론 미국이 일단은 의도를 했지만은 저는 조금 이제 그 긴 흐름 속에서 봤을 땐 오히려 그 미국하고 이제 그 북한 사이의 어떤 대화에 좀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역할 좀 오히려 전적으로 그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는 게 더 이제 현실적이지 않을까. 중국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자간 어떤 그 대화의 물꼬를 트는 그쪽이 아닐까 싶고 남북 관계에서는 사실은 좀 중국의 어떤 그 역할의 폭이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유 박사님하고 저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이 그 남북 관계 중국은 중국이고 중국 그게 뭐좀 7월달에 그 이제 개성공단 문제로 해가지고 그 지금 뭐 고위급 회담은 경 문제 때문에 무산이 됐지만 신 차원에서는 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네. 대내적인 조건에서 박근혜 정부의 동작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시기를 맞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상당히 그 남북 관계가 좀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지금은 이명박 정부 시기하고 다르게 뭔가 북한도 변할 수밖에 없는 뭔가 선포되는 시기에 있어서 어쨌든 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절차의 마무리로서 이번에 중국 방문 현안에 중간에 마무리하는 그런 뭐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해가지고 좀 뭔가 변화의 효과가 나올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어서 말씀하신 이제 그 안철수 최근의 움직임 관련해서는요. 여기 보니까 제목이 안철수 세력화 시동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시동과 과거에가 진보적 자유주의였는데 저는 이 시동을 잘 걸었나? 그렇게 잘 걸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아를 잘못 놓고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제로 저는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진영이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키우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보자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새누리당, 민주당 체제가 완전히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요소가 없으면 이 기득권 체제는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그나마 이것을 지금 변화시킬 수 있는 구심력을 만들고 있고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 진영이 좀 세력화가 힘을 받기를 바란다. 그런 전제 속에서 봤을 때 최근에 진보적인 자유주의를 터뜨리고 나오는 초반의 세력화는 하나의 피착이라고 봐진다 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안철수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안철수에 대한 기대가 진보적인 자유주의에 대한 열망 때문에 안철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실천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자유주의에다가 뭔가 조금 그 기존의 자유주의 구도가 가지고 있는 자유 방임을 보완하는 체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 포지션 아니겠어요? 거부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진보정당 빼놓고 대체 다수정당은 조금의 정도의 차이는 다르겠지만은 이런가 진보적인 자유주의 내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자유주의 얘기할 때 대체로는 그 경제 차원에서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하고 진보적인 것은 이제 정치적인 기능으로서의 보완을 얘기하는데 송호창 의원은 설명을 좀 달리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유의 축을 시장 경제 차원에서 볼 수 있고 하나는 시민적 권리 차원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시민적 권리 차원에서의 자유주의를 얘기하는데요. 얘기를 해서 뭐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면도 있는데 오히려 물어보니까 송호창 의원은 뭐 잘 모르고 이런 데 뛰어들고 있어가지고 내부 진영에 도움을 안 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뭡니까 그 최장집 교수가 최근에 발표했던 내용은 최장집 교수는 말 그대로 자유주의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장경제 중심으로 한 것에다가 진보의 개념은 이제 이른바 과거의 민주주의 틀 속에서 보완하는 걸 얘기하면서 이 논의 자체도 전혀 새로울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왜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나 안 되지 정치 세력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 앞에 뭔가 그런데 정치성을 특징 지어주는 컨셉은 필요하다. 개념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본인이 비판하고 반대했던 기존의 좌우 스펙트럼에서 나왔던 이 개념을 갖다 굳이 써야 되느냐. 오히려 그것을 깨트리는 다른 스펙트럼 속에서 과거가 무슨 뭐 X축에서 움직이는 스펙트럼에서의 개념이 나왔다면 무슨 Y축에서 쓴다든가 아니면 옆으로 횡선을 쓴다든가 다른 개념을 만들어서 써야지 오히려 본인이 비판했던 이 개념을 쓰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뭔가의 기대를 구체시키며 떨어뜨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 진영을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를 많이 할 때 신당도 출범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을 배까지 압도하고 있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가시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기대가 그만큼 가져올 수 있지. 만약에 진보적 자유주의를 던지고 이 사람처럼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 보면은 또 인적 구성까지 별로 못 따라간다면은 구체화될수록 힘이 더 떨어질 여지도 있다. 그러면서 이 현실을 조금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등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6월 19일이었죠. 이번에 심포지움 했던 날이. 심포지움에 6월 19일이고. 19일을 좋아해요. 이게 19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9월 19일 날, 지난해 9월 19일 날 대선 출마했고요. 책도 7월 19일. 7월 19일 날 두 달 전에. 아니, 그 나름대로 대선을 19일 놓고 거기서 계속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6월 19일 날. 그러니까 대선 정확히 6개월 되는 날이에요. 6개월 되는 날에서 그 심포지움 열고 했는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600명이 진짜 그럴 거예요. 아니, 저번에 계속 날짜가 또 날짜 7월 19일 심각하게 됐지 뭐. 7월 19일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 7월 19일 9월 19일 12월 19일 12월 19일 날 미국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19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600명 모였는데 그 면면들 보니까 아까 우리 김만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매모호하고 가능성만 있을 때는 뭐 지지율이 높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모였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또 마침 그날 최장식 교수나 여러분들이 보니까 뭐 다원적 민주주의, 진보적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헷갈려 하는 데다가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기대감이 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력화의 시도를 걸었는데 문제는 10월 30일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뭐 당초 한 10서너 군데에 나오다 한 8군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에서 뭐 수도권하고 거기다가 호남이 지금 의외로 이번 10월에 안 걸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결국 지난번 안철수 본인도 나와서 사실 허준영 후보한테 뭐 결과는 뭐 크게 이겼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전전 그 가슴 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연 안철수를 쫓아다닌다 그러는 사람 이유 하나만 갖고 세력화에 들어갔다는 사람 이유 하나만 갖고 돌파하기가 쉽겠는가 재보궐선거. 그래서 이번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상당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세력화 6월 19일부터 세력화 작업 벌려놨다가 자칫하면 초기에 아까 기아 잘못 넣었다고 그러는데 기아 잘못 넣어서 사람들하고 시동 꺼질 수 있겠더라고요. 호남 선거도 없으면 뭐 성과를 보일 만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진보적 자유주의 문제는 뭐 지금 시점에서 너무 이렇게 뭐 논쟁하는 것 자체가 좀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가 진보 또는 뭐 자유주의 뭐 대략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고 다 좋은 얘기네요. 본인은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요. 본인은 이 진보적 자유라는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뭐 내부에서 뭐 얘기를 하긴 했나 봐요. 뭐 근데 다만 대략 어떤 구상인지는 알겠고 또 뭐 안철수 진영 입장에서는 뭐 말이 된다고 생각은 해요. 대략 이제 그런 맥락이 다만 이거는 뭐 개념적으로 이제 뭐 워낙 뭐 다 자기 식대로 사용을 하니까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그래서 다 해석하고 또 설명하기 나름이니까 뭐 그거 자체 가지고 이렇게 막 뭐 논쟁을 하고 그러는 건 대단히 좀 수모적이다 비생산적이고 먼저 이야기를 핵심으로 던졌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사실 뭐 저도 이제 뭐 순서는 조금 이제 좀 문제는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주관에서의 어떤 세력과 시동에서의 어떤 그 초점이 너무 이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좌표 설정 여기에만 너무 좀 무게가 실어진 것 같아서 사실은 뭐 그거 이상으로 전국 현안에 대한 어떤 뭐 의견이라든가 뭐 등등 세력화를 위한 어떤 또 구상이라든가 뭐 등등이 필요했는데 너무 좀 앞에 부분만 이제 특히 언론에 의해서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감이 이제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뭐 그거 자체가 뭐 이렇게 큰 논란거리가 될 거로 보이지는 않고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정치적인 내용을 채워나가느냐 행동을 채워나가느냐 이렇게 될 테니까 근데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요. 당초 예상보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0월 재보선이 이렇게 판이 이렇게 커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승부를 봐버리는 아마 이런 전략보다는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 이때 승부를 거는 식으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전반적인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예상이 이제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0월 재보선에서 1차 승부를 걸고 지방선거에서 이제 최종 승부를 거는 이런 어떤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한꺼번에 이제 좀 거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창당의 어떤 시점도 그만큼 이제 좀 유예가 일단은 뭐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춘 그 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저는 그때까지는 흐름 자체는 지금 뭐 안철수 진영이 뭐 이렇게 뭐 민주당을 앞서는 그 흐름 자체는 또 특별히 뭐 또 뒤집어지거나 그럴 막상 계획은 또 없을 것 같아요. 뭐 민주당이 그 사이에 뭐 이렇게 갑자기 뭐 회생을 할 뭐 그런 계획도 없을 것 같고 반대로 또 안철수 진영이 또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사고를 크게 쳐가지고 뭐 또 추락할 그런 계획도 막상 또 없을 것 같고 그걸 저는 그렇게 그 대목에서 아니 나도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안철수 최근에 발언 중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봤던 게 대선 때 뭐 그전에 난 안 보는 보수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국정 문제를 언급하는 거하고 NLL 문제를 언급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NLL 문제 나오니까 이 NLL 아까 말씀하셨던 하고 아주 우리 보수 기본의 시각 연토순이고 그거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더라고요. 안철수가 직접 언급을 했는데. 영토편이라고요? 예. 아니 그러고 이거 지금 뭐고 접근하는 원리나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 진보적 자유주의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런 문제 이야기하는 거하고가 내부에서 정말 학자들하고 현안에 대해서 상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그걸 하는 건지 좀 걱정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지금 진보적 자유주의가 이제 둘러싸고 있는 어떤 현재의 어떤 측근이랄까 세력의 어떤 한계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서 금방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지지율하고 이게 점차 여러 가지 구체화됐을 때 그 지지율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돼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볼 때 이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이 정치권에 대한 어떤 불신과 또 한편으로는 이 거기에서 감당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어떤 정치와 그 세력의 출현을 요구하고 또 하겠다는 어떤 의지 이 부분에서 어떤
참여 정치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었다. 또 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기존 정치의 불신은 계속 덧대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 정도 성공했다 보여지는데, 이 새로운 깃발과 어떤 세력화, 거기에서 분출된 어떤 이 기존의 어떤 대의정치 틀을 좀 극복해낼 수 있는 참여정치의 어떤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포괄한 요구였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예를 들면은 본인과 그 측근들이, 핵심 세력이, 그래서 그 많은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준비했던 척가도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있다고 봐요, 이게. 그 속에서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름대로 정리가 되지면서 표출될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앞으로 어떤 로드맵과 관련돼가지고는 이번 10월 재보선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 속에서 어떤 당을 만들고 지방선거를 치르고 정계 개편을 이뤄놓고 대선을 치르겠다. 근데 아까 19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안철수 쪽은 궁극적으로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계 개편의 시기가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 이 총선 전이냐 후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재보선 전이냐 후는 일단 아닌 걸로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재보선을 가정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상을 정립했죠. 이게 수도 줄어들 뿐더러 처음에는 전 지역의 후보를 낸다는 비슷한 언지를 했지만 낼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리고 잘못 찾았다가 오히려 큰일 나니까. 그래서 지방선거 전후가 되지 않겠냐 이러는데, 이 기존의 그거는 저도 이 재보선의 성과 속에서 어쨌든 당을 만들고 그 속에서 어떤 이 지방선거를 해서 일정 정도 선거를 걸고, 그것이 전국적인 어떤 그건 아니더라도 그 성과 속에서 이 총선 전에 어떤 움직임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생각은 지방선거 때도 당을 안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방선거에 있어가지고도 좀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된다. 지금 이야기됐던, 예를 들면은 자기들이 최장지 이사장을 교수하고도 일정 정도 지금은 이제 이 선을 끊고 있거든요. 그게 자기들이 전부는 아니다. 예를 들면은 그 부분을 존중한다. 계속 협의하고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그걸 자꾸 내놔야 되니까 뭔가는 내놨는데 이것이 핏발로서 정말 온전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소고창 의원 같은 경우는 독일의 기민당 예를 들었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도 좀 듣고 이리저리한데, 그래서 로드맵 관련돼가지고는 좀 더 이 시기를 갖다가 이렇게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자기들이 구체화시키는 이 시기도 또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빨리 내놓을수록 좋을 일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은 총선 전에에서, 예를 들면 2016년 4월달 전에 2015년 연말, 이러면은 이 점에 아마 다 이제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 아닌가. 저는 제가 볼 때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호흡을 길게 가려면은 이제 뭐냐면 개인 플레이로서 이렇게 안철수 의원 자체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커버해내야 돼요. 그동안에. 이게 당이 아니고 개인 그거로서 그걸 해내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구체적을 내놔라,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거를 내놔라 하는 거지, 지지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을 내놔라 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대급부가 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에 따라서 이리저리, 그래서 아까 유 박사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 부분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혼자가 올라운드 플레이를 갖다가 그 사이를 얼만큼 견뎌낼 것인가, 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이 안철수 의원이 나오게끔 됐던 그 부분의 양 측면 중에서 이제는 주요한 측면이라 볼 수 있는 정말 새로운 깃발과 새로운 어떤 이 정치 세력의 참여,
이 부분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나온 김에 아까 시상식도 여기 나와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안철수 의원 본인 중심으로 하던가 아니면 주변에 멘토나 스텝이 같이 도와주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난 대선 때부터 안철수 의원은 그 9월 19일 날 출정식 비슷한 거 한때 했던 발언 이후로는 주목받을 만한 뭘 던져준 게 없어요. 그 이후로는 없는데 그러면 주변에 멘토 역할하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스텝으로 참여한 사람이거든 적절한 뭐를 던져줬느냐 던져주지 못하고 다른 소리 나오면은 항상 나왔던 말이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가 또는 안철수 의원이 저 사람은 별로 신뢰자 거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랬는데 최근에 또 다시 또 뭐 시장 대표수 등등 나왔을 때 나오니까 뻥 엉뚱한 데로 가는 거 특집 있으니까 별로 안철수 의원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고 거리두기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본인도 안 던져주고 주변 사람을 붙어있는 사람이 이 소리 저 소리 하면 좀 지나고 나서는 아니야 나하고는 거리두기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주변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뭔가 지금 역할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걸 조금 다시 한번 다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받아주고 싶습니다. 예. 안철수 세력화 시동 이 부분에 때 맞춰가지고 문재인으로 또 좀 홍보가 좀 바빠지고 목소리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때 이 문제까지 다루고 갈까요? 아니면 한마디씩만 하라고 포함해서 하죠. 그럽시다. 예. 저는 최근에 문재인 의원 발언을 보니까 그대로 그 문성근 전 대표 대행이 했던 말은 똑같은 것 같아요. 문성근 전 대행이 당 사당을 무렵에 했던 소리를 시민정당은 그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당원 주권론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나왔던 모바일 문제 그 연장선상에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불과 한두 달 전에 굉장히 당 내부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것을 다시 지금 쉽게 지금 되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게 통합이 될지 아니면은 조금 이른바 얘기했던 자성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바로 한 달도 안 지나서 무시하고 다시 한번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그렇게 행보를 취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또 NLL 문제 터지지 않았어요. NLL 문제 터지면서 어쨌든 지난 금요일날 개인성명 발표하면서 분명한 어떤 전투 자세를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야권에서 단연 보면 어떻게 중심에 서게 됐죠. 다시 한번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됐고 이 NLL 문제가 조기에 종식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문재인 의원의 그 NLL 이 전국에 있어서의 어떤 중심적 역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안철수 의원의 부분은 좀 여기에서 존재감 없음 이런 것에서 문재인 의원이 좀 안철수 의원에 비해서 돋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점에서 저런 거 아닌가요? 저는 두 가지 다가 이제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 시민정당 내지는 참여정당론도 그렇고 NLL 문제라는 게 계기가 돼갖고 지금 다시 전국의 중심에 섰다는 문제도 결국은 구정치로 복귀라고 하죠. 친노라는 그런 프레임에 다시 스스로 갇히는 문제가 있다고. 일단 갇힐 때 갇히더라도 아생용으로 설타하는 전략이 있어서.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기대하는 거는 좀 한 단계 뛰어넘는 그 당에 지금 거기에 전당대회가 있고 해갖고 김한길 체제로 넘어가고 했으면 당의 문제는 좀 잘하겠지. 그리고 큰 그거에서 도와주겠다. 그러고 다 협조하는 게 옳다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자기는 여권하고 한다든가 아니면 미래를 보고 박근혜하고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외교 문제나 그런 걸 갖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정치에 돌아오면 첫 그게 다시 당내에서 시민정치냐 참여 그거냐 그러다가 또 NLL 문제 나오니까 머리 집권하고 노무현을 누가 또 그거 하느냐 해갖고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안타까워요. 그런 점에서 저는 크게 그렇게 박수 받을 만한 그 정치 일선에서 역할이나 그게 강화된 거는 맞는데 저 모습으로 강화된 게 바람직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다. 진행자로서 마무리